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닷새 간격으로 쏘아올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아리랑 7호의 궤도 진입 때문입니다. 그저 과학적 성과라고만 생각했던 두 차례의 발사. 그러나 그 순간 포착된 북한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사 직후 북한 전역에는 비상코드 47이 떨어졌고 과학자들 사이에 귀국 거부와 탈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 뒷방에서는 누리호 영상을 몰래 돌려보며 남조선이 곧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독일 ESA 분석관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 한 건이 전 세계로 공유됐고 대한민국이 감추던 진짜 전략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붕괴 준비를 마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북한의 공포와 희망, 그리고 강대국들의 판도까지 뒤흔든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로켓 하나에 북한 전역이 멈췄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른 지 10분도 되지 않아 2,500만 명이 사는 나라의 통신망이 60% 가까이 사라졌거든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출발한 지 12시간쯤 됐을 때였죠. 유럽 우주국, 그러니까 ESA 우주안보국 소속 분석관으로 30년을 일해왔지만 그날 밤 본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라인하르트 켈러입니다. 50대 중반의 독일인이고 나토와 ES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주감시 네트워크에서 동북아시아 담당을 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관심 목록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세 나라의 위성과 발사체를 추적하느라 늘 바빴거든요. 한국은 기껏해야 미국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중견기술국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주최한 동북아 합동 우주감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터였어요. 공식 일정은 다음 날 오전부터였지만 중국 측 담당자 천웨이가 새벽 근무조 관측을 함께 보자며 저를 상황실로 초대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자국 감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겠거니 짐작하면서 따라갔죠. 상황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고 보안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어요. 천웨이가 앞장서서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한국에서 발사가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요. 실시간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리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게 왜 중국 국가안전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할 만큼 중요한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지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나로 우주센터. 한국의 우주 발사장이었죠. 카운트다운 숫자가 화면 구석에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천웨이가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ESA 표준 관측 포맷을 열어두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죠. 큰 기대는 없었어요. 카운트다운이 10초를 지나 5초로, 그리고 0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주황색 불꽃이 솟구쳤어요. 누리호가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데이터가 순서대로 화면에 찍혔어요. 모든 단계가 정상이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600km 궤도에 안착했다는 메시지가 떴을 때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깔끔한 발사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 화면에서 붉은 경보창이 번쩍였습니다. 비상코드 47. 처음 보는 코드였어요. 저는 천웨이를 돌아봤습니다. 저건 뭡니까? 천웨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 내부 경보입니다. 외부 위성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 등급이에요. 제가 이 일을 15년 했는데 이 코드가 발령된 건 3번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북한 전역을 덮는 통신량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사 전에는 평탄하던 선이 급격한 낙하를 그리더니 10분도 되지 않아 평시 대비 60%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통신을 차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위성이 감청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닫는 거예요. 군 통신, 당 내부 회선, 심지어 일부 민간 네트워크까지. 북한이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리호는 한국의 발사체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성 하나의 나라 전체가 침묵 모드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이 정도 반응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천웨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의 예상 궤도가 지구를 감싸는 선으로 표시됐어요. 그 선 중 하나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북한 상공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사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위성들이 어디를 보느냐가 문제예요. 북한 지도부는 자기들 머리 위를 지나가는 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그 눈이 동맹국 미국 것이 아니라 바로 옆나라 한국 것일 때는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간다. 단순한 과학 실험치고는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맥락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상황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표와 일본 대표가 자기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운 얼굴이었죠. 천웨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켈러 박사,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닷새 뒤에 한국이 또 다른 위성을 쏩니다. 아리랑 7호예요. 이번에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합니다. 닷새 간격으로 2번이요? 그렇습니다. 자국 발사체로 1번, 해외 발사장에서 1번. 한국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연속 발사를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2025년 11월 27일. 아리랑 7호, 12월 2일 예정. 닷새 간격. 북한 비상코드 47 발령.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중견기술국이었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중간 규모 국가. 그 정도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 통신량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30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2,5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로켓 하나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ESA 본부로 짧은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및 북한 이상 반응이었어요. 본문에는 발사 성공 데이터와 비상코드 47 발령 사실, 그리고 닷새 뒤 추가 발사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태그는 관찰 필요로 지정했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궤도 선 하나가 평양 상공을 지나갈 때마다 북한 통신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천웨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켈러 박사?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할지, 외교적인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위성 하나에 왜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건지. 미국 위성은 이미 수십 기가 북한 상공을 지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천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위성은 멀리서 오는 눈입니다. 북한도 익숙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바로 옆집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심지어 같은 민족이죠. 그 옆집이 자기들 머리 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건 북한 지도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어요. 같은 민족, 같은 말, 바로 옆집. 유럽인인 제가 놓치고 있던 맥락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서독이 동독 상공을 감시하는 위성을 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동독 지도부도 비슷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긴장감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웨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켈러 박사, 닷새 뒤 아리랑 7호 발사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그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제가 오늘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다.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의 첫 조각이다. 그날 새벽 베이징 상황실에서 본 2개의 화면. 하나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한국의 불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북한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두 화면이 제 안에서 겹쳐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첫째 날 본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날 새벽까지 상황실에 있었던 탓에 눈이 충혈된 채로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ESA 대표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북아 우주감시 협력 방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스크린에 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새벽에 본 두 개의 화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누리호가 솟아오르던 불꽃과 동시에 꺼져가던 북한 통신 그래프. 그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료집을 넘기고 있었어요. 각국의 발사 일정과 위성 현황이 정리된 부록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국 항목에서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했거든요. 아리랑 7호, 2025년 12월 2일 발사 예정. 발사장은 프랑스령 기아나우주 센터. 천웨이가 말했던 그 위성이었습니다. 닷새 뒤,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누리호 4차가 11월 27일이었고 아리랑 7호가 12월 2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닷새 간격이었죠. 자국 발사체로 한 번, 해외 발사장에서 한 번.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두 번의 발사를 연속으로 진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발사 인프라가 충분한 나라도 보통은 몇 주에서 몇 달 간격을 두거든요. 한국이 이런 일정을 잡았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천웨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혼자 보세요. 여기선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지만 종이가 신경 쓰여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다음 천웨이가 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북한 내부 분석 문서의 일부를 캡처한 것 같았어요.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고 몇몇 문장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지 못했지만 숫자와 도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리호 4차가 올린 위성들의 예상 궤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북한 영토를 덮는 범위가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 옆에는 천웨이가 영어로 번역을 적어뒀더군요. 발사체보다 데이터 통신 방향이 문제. 남조선 위성이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전송하는지 파악 불가. 이것이 가장 위험.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로켓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이 수집하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그게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워크숍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한국 측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의 연속 발사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조정된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발사 모두 수년 전부터 계획된 일정입니다. 연속 발사라기보다는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GRU 부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켈러 박사, 한국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자국 발사체의 신뢰성을 입증했으니까요. 이바노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적 성과요? 그게 다입니까? ESA 분석관이 그 정도밖에 못 보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떠보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ESA 본부로부터 암호화 영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나토 우주안보 담당자와 다름슈타트의 ESA 상급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켈러 박사 베이징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연속 발사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임시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의 기술적 분석, 북한의 비상 대응, 그리고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리랑 7호 발사 직후 한국 현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시찰 가능성을 타진해 두세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ESA와 나토가 이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서 늘 주변부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시평가 보고서의 현장 방문까지. 뭔가 제가 모르는 움직임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ESA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누리호 4차가 올린 위성들의 궤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아리랑 7호의 예상 궤도를 추가했어요. 두 위성군이 지구를 돌면서 어떤 영역을 커버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촘촘한 선으로 덮여 있었어요. 누리호 4차의 위성들과 아리랑 7호가 서로 다른 궤도에서 교차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거의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방문 주기가 수십 분 단위까지 줄어드는 구간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두 발사의 궤도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는 건 처음부터 하나의 네트워크로 기획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한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는 설명이 떠올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모호함이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연속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연속 발사의 전략적 함의였어요.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의 닷새. 간격 연속 발사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연계 작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위성군의 궤도 설계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적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연계 작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건 아닌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워크숍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각국 대표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켈러 박사, 오늘 회의에서 제가 한국 측에 질문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연속 발사 일정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 대답이 납득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궤도 설계가 너무 정교합니다. 일본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여유보다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걸 느끼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러시아 대표 이바노프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제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의 조롱기 어린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스모그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는 한국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었겠죠. 그리고 닷새 뒤에는 또 하나가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시뮬레이션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한반도를 덮는 촘촘한 궤도 선들. 그 선들이 마치 그물처럼 보였어요. 누군가를 잡으려는 그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보려는 그물. 그 차이가 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생각하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견기술국이라는 꼬리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ESA 본부에서 온 지시가 떠올랐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직후 한국 현장 방문. 닷새 뒤면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될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이상한 예감만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리랑 7호가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을 저는 베이징 호텔방에서 들었습니다. 12월 2일 새벽이었어요. 천웨이가 보내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저는 한국이 닷새 만에 두 번째 발사를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ESA 본부의 지시대로 한국 현장 방문이 성사된 거예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온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운전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 초에 한국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회색빛 하늘 아래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유럽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밀도가 높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렸어요. 항공우주연구원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스캔, 얼굴 인식. 유럽 기관에서도 보안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여기는 한 단계 더 철저했어요. 방문자 배지를 받고 나서야 정문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지윤 실장이었어요. 위성정보분석본부 소속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간결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일정이 빠듯해서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피곤하긴 했지만 호기심이 피로를 이기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지윤 실장이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리호 발사 장면, 위성 조립 과정, 관제실 전경. 그리고 연표 하나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연표를 살펴봤어요. 아리랑 1호부터 시작해서 7호까지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 발사. 그때부터 시작이었군요.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꾸준히 위성을 올려왔던 겁니다. 박지윤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관심이 가시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했는지 몰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한 거겠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 역시 30년간 우주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진지하게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부에 있는 나라로 취급했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박지윤 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의 기술적 성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단, 2단, 3단 분리 과정이 영상으로 재생됐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궤도에 안착하는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고도 약 600km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큐브 위성 12기도 정상 분리됐고 현재 모든 위성과 교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깔끔한 발사였습니다. 실패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이어서 아리랑 7호 발사 영상이 나왔습니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촬영된 장면이었어요. 아리안 스페이스의 발사체가 아리랑 7호를 싣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리랑 7호는 목표 궤도 약 700km에 안착했습니다. 초기 교신도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저는 두 발사의 궤도 고도를 비교했어요. 누리호 4차는 600km, 아리랑 7호는 700km. 서로 다른 고도에서 한반도를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돌린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는 결과였죠. 박지윤 실장이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이 두 발사를 저희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예요.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는 서로 보완하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네트워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성 하나로는 특정 지역을 상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궤도를 돌면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 기가 서로 다른 궤도에서 협력하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저희가 구축하는 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베이징에서 느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연속 발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박지훈 실장이 물었어요. 관제실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목적이었으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한 번 더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전자기기 반입 제한 때문에 제 노트북과 휴대폰은 보관함에 맡겨야 했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보고 기억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관제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했습니다. 중앙에 초대형 스크린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앞으로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각자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지구 전체가 떠 있었어요. 그 위로 여러 개의 선이 지구를 감싸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궤도였죠. 한반도 주변을 확대하자 선들이 촘촘하게 교차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베이징에서 본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했습니다. 박지훈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저희가 운용 중인 관측, 통신, 군사 겸용 위성은 10여 기 이상입니다.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가 추가되면서 커버리지가 크게 향상됐어요. 10여 기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정도 규모의 위성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관제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화면 조작을 시작했어요. 한반도 지도가 확대되더니 평양 상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움직이는 차량들까지. 해상도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특정 건물의 지붕 색깔까지 식별할 수 있을 만큼요. 이 정도 해상도면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일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겠군요. 제 말에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의 가능성과 윤리적 선택 사이의 구분. 한국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지훈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켈러 박사님,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추측은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지배하려는 눈이 아닙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눈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눈. 그 표현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위협을 경험한 나라였죠. 그들에게 눈은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였던 겁니다.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0년간 우주 안보를 분석하면서 위성을 무기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누가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느냐. 그런 관점으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 지배가 아니라 보호. 그 관점의 차이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12월의 대전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위성들은 평양을, 서울을,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박지훈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에 연구동 방문이 있습니다. 저희 우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정도영 박사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도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갑자기 기대가 됐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ESA 본부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중견기술국이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길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본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지훈 실장이 차를 몰아 연구단지 외곽으로 향했어요. 10분쯤 달리자 오래된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본관의 현대적인 외관과는 전혀 달랐어요. 3, 40년은 됐을 법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여기가 어딥니까? 초창기 연구동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정도영 박사님이 아직 이 건물을 고집하세요.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길게 이어졌어요.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의 흔적들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로켓 모형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보였어요. 박지훈 실장이 복도 끝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을 열자 작은 연구실이 나타났어요. 책상 하나, 책장 여러 개, 그리고 벽 가득 붙어있는 메모와 도표들.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라인하르트 켈러 박사님이시죠? 정도영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50년 넘게 연구를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정도영 박사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문서였어요. 켈러 박사님, 한국이 왜 위성에 목숨을 거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성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겁니까? 정도영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드리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가 서류철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해에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은 아직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그게 제 유년기의 기억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전쟁 직후의 한국. 유럽에서는 책으로만 접했던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알아챘어요. 압박이 들어왔죠. 경제 제재 위협, 군사 지원 중단 경고. 한국은 결국 핵 개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도영 박사가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손으로 쓴 계획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연구실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핵은 못 만들어도 눈은 만들 수 있다고. 적이 뭘 하는지 볼 수 있으면 당하지는 않는다고요. 눈. 위성을 눈에 비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핵 대신 위성. 폭탄 대신 로켓.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보는 힘을 기르자.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출발점이에요. 정도영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장의 종이를 가리켰어요.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였는데 손글씨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대신 눈. 이게 저희 연구실의 모토였습니다. 1978년에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벽에 붙어 있었죠. 저는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장소에 붙어 있던 종이. 거기에 담긴 의지가 느껴졌어요. 켈러 박사님, 남의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눈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미국이 저희에게 정보를 줄 때, 그건 미국이 선택한 정보예요. 미국의 이익에 맞는 정보죠. 저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미국이 항상 알려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토 동맹 안에서도 정보 공유에는 항상 정치적 계산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눈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실패도 많았고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그 결실입니다. 정도영 박사가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위성 발사 계획이 정리된 도표였어요. 이건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반도 주변을 완전히 덮는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북한이 뭘 하든 중국이 뭘 하든 저희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정도영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먼저 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속지 않으려는 겁니다. 1950년에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저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총 대신 눈의 의미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간 우주안보를 분석하면서 이런 관점은 처음 접했거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성을 주로 공격 능력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더 정밀한 타격, 더 빠른 정보 우위. 그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공격이 아니라 생존. 지배가 아니라 보호. 그 철학적 차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정도영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켈러 박사님, 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이 일에 바쳤어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만든 눈이 총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희가 구축한 이 네트워크가 평화를 지키는 데 쓰였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노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50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고 만들어낸 전략.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핵 대신 눈의 우산. 한국 전략을 요약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죠. 박지훈 실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본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도영 박사님을 만나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50년 동안 같은 꿈을 꾸신 분이죠.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ESA 보고서 초안을 열었어요. 한국 전략 파트를 별도 섹션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우주전략 핵 대신 눈으로 정했어요.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후 약 40년 이상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투자해왔다. 이 투자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공격보다 방어에, 지배보다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의 접근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철학을 반영한다. 적고 나서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문장들이 ESA와 나토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영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내일은 관제실에서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눈이 실제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50년간 쌓아온 한국의 눈. 그 눈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 저는 대전 관제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ESA 본부에서 급파된 동료 2명, 미 공군 우주작전 담당 마이클 콜린스 소장,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대표까지 10여 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죠. 콜린스 소장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도영 박사를 만난 뒤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관제실에 도착하자 박지훈 실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보안 절차를 거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며칠 전 봤던 그 거대한 공간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스크린 앞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 스크린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박지훈 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시연은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가 구축한 통합감시 네트워크의 실시간 운용 능력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약 40분간 진행되며 질의응답은 시연 후에 받겠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지구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행성 위로 여러 개의 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성 궤도였죠. 누리호 4차가 올린 위성들과 아리랑 7호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지구를 감싸며 돌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국이 운용 중인 관측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누리호 4차로 올린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고도 600km에서 아리랑 7호는 고도 700km에서 운용됩니다. 두 위성군이 협력하면서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가 수십 분 단위까지 단축됐습니다. 수십 분 단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다시 촬영하려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분이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화면이 한반도로 확대됐어요. 북한 영토가 클로즈업 되더니 평양 인근의 특정 지역이 표시됐습니다. 지금부터 평양 북쪽 핵시설 의심 지역에 대한 실시간 추적을 시연하겠습니다. 화면에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지붕의 색깔, 주차된 차량의 수, 심지어 건물 주변을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식별할 수 있었어요. 콜린스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찰 위성 수준이야. 엔지니어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동해 상해 북한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배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고 화면 한쪽에는 위험도 수준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녹색, 황색, 적색. AI가 실시간으로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분석 시스템은 위성 영상과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자동으로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인간 분석관이 개입하기 전에 1차 필터링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외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이 정도 능력이면 북한의 거의 모든 군사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천웨이가 베이징에서 보내준 영상 파일이 떠올랐어요. 평양 장마당 뒷방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 파일을 열어봤었죠. 영상 속에는 서너 명의 여성이 작은 화면 앞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였습니다. 화면에서는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주황색 불꽃이 솟아오르는 장면. 여성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어 자막이 달려 있었고 천웨이가 영어 번역을 첨부해뒀습니다. 남조선이 저렇게 큰 로켓을 쏘다니. 우리는 왜 저런 걸 못 만들어? 만들 수 있대. 근데 다 군대한테 가잖아. 우리한테 뭐가 와?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남조선이 이기면. 다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이기면 뭐 어때? 우리가 뭘 잃어? 지금보다 더 못 살겠어?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천웨이가 첨부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장마당 상인 한 명이 수십 명에게 복제 판매한 누리호 발사 영상과 함께 유통됐다. 북한 보위성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이미 상당량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제실 스크린에 떠있는 지구와 어두운 방에서 작은 화면을 바라보던 북한 여성들. 두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같은 기술, 같은 발사.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사 전략과 안보 분석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상의 재료였죠. 위성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지훈 실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어요. 콜린스 소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나토 우주감시망과 연동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박지훈 실장이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외교적 협의가 선행되어야겠죠. 일본 대표가 질문을 이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위성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국 시스템 간 비교 분석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논의는 계속됐어요. 콜린스 소장은 펜타곤에 즉시 보고하겠다며 자리를 떴고 일본 대표는 도쿄와 화상 통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노트를 정리했어요. 페이지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 스크린 vs 장마당 작은 화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오늘 본 것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이 구축한 위성 네트워크는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북한 지도부에게는 공포였고 북한 주민에게는 바깥 세상의 증거였고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변수였어요. 관제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성들이 찍은 영상이 평양의 어두운 밤까지 흘러들어가 작은 화면 앞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기술이 사람을 바꾼다.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생생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은 단순히 북한을 감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 뒤에 50년간 쌓아온 전략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ESA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네트워크는 동맹 우주감시망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건 단순한 군사도구가 아니라 한반도의 상상력을 바꾸는 힘이다. 그 두 가지를 모두 담아야 했어요.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 추가 자료를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천회의가 보내준 또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두 개의 화면.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뒤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받은 파일들, 대전에서 확인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천회의가 추가로 보내온 북한 내부 문서들. 책상 위에 노트북 3대를 펼쳐놓고 분석가 모드로 돌아갔어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정도영 박사의 이야기, 관제실에서 본 장면, 장마당 뒷방 영상.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ESA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숫자가 필요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가능한 지표. 그게 유럽 관료들이 원하는 것이었죠. 먼저 위성 궤도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 발사 이후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연속 발사 이전에는 특정 지점을 다시 촬영하는데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위성군이 협력하면서 그 주기가 수십 분 단위까지 줄어들었어요. 수십 분. 저는 그 숫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시키거나 군대를 재배치하거나 시설을 위장하려 해도 한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천회의가 보내온 북한 내부 문서를 열었어요. 국가과학원 회의록 일부였습니다. 날짜는 누리호 4차 발사 직후였죠. 한자와 한글이 섞인 문서였는데 천회의가 주요 부분에 영어 번역을 달아뒀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북한 과학자들이 남한 기술 격차를 인정하는 발언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엔진 추력면에서 남조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이 필요하다. 위성 해상도 격차는 더 심각하다. 우리 장비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AI 분석 속도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들은 다른 차원에 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숨을 멈췄어요. 북한 체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자신감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회의록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이렇게 발언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격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구비의 80%를 군사 프로젝트에 써야 합니다. 남조선은 민간과 군사를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어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북한 과학자가 자국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었어요. 체제에 대한 회의였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북한 보위성 내부 보고서였어요. 누리호 발사 이후 일주일간의 동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 조사 건수. 평시 대비 3배 증가. 남한 관련 콘텐츠 압수량. 전월 대비 4배 증가. 장마당 단속 강화 지시. 특별감시 구역 23곳 지정.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리호 발사 하나에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건 그들이 느끼는 위협이 상상 이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장마당 유통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였죠. 남한 스마트폰 가격. 누리호 발사 이후 2배 상승. 남한 드라마 USB 가격. 50% 상승. 누리호 발사 영상 복제본 가격. 신규 품목으로 등장, 고가의 거래.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콘텐츠에 그만큼 목말라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단속이 강화될수록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지만 거기에 담긴 인간적 의미는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엑셀을 열고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과학자 관련 지표를 넣었습니다. 조사 건수, 실종 보고, 해외 파견 취소. 다른 쪽에는 주민 관련 지표를 넣었죠. 콘텐츠 유통량, 가격 변동, 단속 건수. 두 그래프를 겹쳐보는 순간 패턴이 보였어요. 과학자 층에서는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드러난 절망, 조사에 대한 두려움, 체제에 대한 회의. 그래프는 아래로 향하고 있었죠. 반면 주민층에서는 남한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콘텐츠 수요 증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한 구매 지속, 장마당에서의 정보 교환. 그래프는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누리호 4차 발사. 하지만 두 집단에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중균열. 과학자의 절망과 주민의 희망이 동시에 커지는 현상. 도표 아래에 설명을 적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는 북한 내부의 이중균열을 일으켰다. 과학자층은 기술 격차를 데이터로 확인하며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반면 주민층은 남한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현재 체제 바깥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 두 흐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체제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낸다. 적고 나서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분석일까? 데이터가 충분한가? 결론이 너무 과감한 건 아닌가? 의문이 들었지만 숫자들은 분명했습니다. 천웨이가 보내온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탈북자 인터뷰 요약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3명의 증언이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증언. 30대 남성, 전직 공장 노동자. 남조선 로켓 영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조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선전에서 보여주는 남조선은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로켓을 쏘다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증언. 40대 여성, 장마당 상인. 누리호 영상이 장마당에서 엄청 팔렸어요. 단속이 심해져서 가격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찾았어요. 다들 궁금했던 거죠. 남조선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세 번째 증언. 20대 남성, 전직 군인. 부대에서 남조선 위성 얘기가 돌았어요. 우리가 뭘 해도 다 본다고.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저쪽이 다 보고 있으면 우리 지휘관들도 함부로 못하지 않겠어요? 저는 세 번째 증언에서 손이 멈췄어요. 위성이 주는 안도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감시당하는 게 두렵기보다 자기 편 지휘관의 횡포를 막아줄 거라는 기대. 그게 북한 군인의 심리였어요. 모든 자료를 종합한 뒤 저는 ESA 보고서의 새로운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위성 전략의 비대칭 효과로 정했어요. 한국의 위성 네트워크는 군사적 감시, 기능 외에 북한 체제 내부의 심리적 사회적 균열을 유발하는 비대칭 효과를 갖는다. 이 효과는 의도된 것인지 부수적 결과인지 불분명하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우주 전략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국 내부의 질문을 씹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질문을 씹는 도구.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위성은 북한을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갈라지게 만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천만 명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휴전선 너머에서는 또 다른 수천만 명이 어둠 속에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 불빛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중균열, 과학자의 절망, 주민의 희망. 두 갈래의 물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우주안보 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한국 연구진과 다시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도 만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숫자들이 보여준 그림. 그 그림이 내일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학술대회장은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아 목에 걸었어요. 라인하르트 켈러, ESA 우주안보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프로그램 책자를 펼치니 20여 개국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대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박지윤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켈러 박사님 오셨군요. 오늘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대충 훑어봤습니다. 한국 연구진 발표가 오전에 있더군요. 네. 그리고 오후에 특별 세션이 하나 있어요.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녀가 프로그램 책자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탈북 과학자가 본 남북 우주기술 격차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표자 이름은 리진우. 전 북한 우주개발국 선임연구원, 현 한국초청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탈북 과학자의 증언이라면 들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은 한국 연구진의 기술 발표로 시작됐어요.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의 성과가 슬라이드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대부분 제가 대전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청중석에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휴식 후 특별 세션이 시작됐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앞자리로 몰려들었거든요. 저도 가능한 한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얼굴. 긴장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죠. 리진우였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23년까지 북한 우주개발국에서 일했습니다. 위성 설계 담당이었어요. 제가 만든 위성은 사람을 살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눈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북한에서 위성을 설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적을 타격하는 데 필요한 좌표를 제공하라. 민간인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해가 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설계를 봤어요.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기본 전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인데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덜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민간 보호를 전제로 한 위성 시스템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여기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눈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다시 안경을 쓰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금세 회의장 전체로 퍼졌어요.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리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건지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패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정도영 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며칠 전 대전 연구동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진우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50년 전 제가 했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한때 핵을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대신 눈을 만들기로 했죠. 총 대신 눈. 그게 저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로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속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암호화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주소였지만 제목에 리명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북한 국가과학원 책임자. 천웨이가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어요. 짧은 문장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켈러 박사. 당신이 서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남조선 자료를 몰래 공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에 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누리호 발사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불꽃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라고.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불꽃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라고. 평양의 어떤 소년이 한 말이었어요.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영상을 보며 그 아이는 희망을 봤던 겁니다. 폐막 세션이 시작됐어요. 나토 우주안보 담당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언을 했어요.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위성 전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는 이 전략을 새로운 형태의 방어 중심 우주 억지 모델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나토의 정책 사례 연구 목록에 한국 사례를 공식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회의장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대표단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전략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학술대회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기념 촬영에 참여했어요.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연구진이 함께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리명철의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저 불꽃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라고.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평양 외곽 어딘가에서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요? 누리호의 불꽃을 기억하며 언젠가 자신도 저 하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기념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리진우의 증언, 정도영의 철학, 리명철의 메시지, 그리고 나토의 공식 인정.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건 그 소년의 말이었어요. 저 불꽃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라고. 기술은 차갑습니다. 위성은 금속 덩어리예요. 로켓은 연료를 태우는 기계죠. 하지만 그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작은 화면을 바라보는 소년에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꽃은 탈출구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죠. 그리고 휴전선 너머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불빛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다름슈타트의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해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50년의 꿈이고 과학자의 양심이고 소년의 희망이에요. 총 대신 눈을 택한 나라. 그 눈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저는 오늘 직접 봤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어떤 소년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로 돌아온 건 12월 5일이었습니다.
다름슈타트 ESA 위성운영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지난 열흘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베이징의 새벽 대전의 관제실, 서울의 학술대회.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한국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 구름 위 어딘가에서는 한국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수정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연속 발사의 전략적 함이라고 적었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어요. 한국 위성 기술의 전략적 의미 무기인가 기준인가? 무기인가 기준인가? 그 질문이 지난 열흘간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위성 네트워크는 분명 군사적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그건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첫 부분의 역사적 맥락을 정리했어요. 1970년대 핵 개발 시도와 중단. 그 이후 50년간의 위성 발사체 투자. 정도영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총 대신 눈을 택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누리호 4차와 아리랑 7호의 기술적 성과를 다뤘습니다. 닷새 간격 연속 발사,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 단축, 실시간 감시 능력. 숫자들이 말해주는 변화였죠. 그 다음에는 이중 균열을 설명했어요. 북한 과학자층의 절망과 주민층의 희망. 같은 사건이 두 집단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 한국 위성이 북한 체제 내부에 심고 있는 질문들. 마지막 부분을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결론이었거든요. 어떤 문장으로 끝맺어야 할지 고민됐어요. 저는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학술대회에서 받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어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 발사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였죠. 그 옆에는 리명철의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 불꽃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거라고. 평양의 그 소년. 이름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영상을 보며 그 아이는 희망을 봤어요. 하늘로 향하는 불꽃 속에서 탈출구를 상상했죠. 저는 그 출력물을 스캔해서 보고서 부록에 첨부했습니다. 공식 문서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빠지면 보고서가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위성 전략은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의 접근법과 구별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 능력의 연장선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방어와 감시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적 선택이다. 핵을 포기한 국가가 50년에 걸쳐 구축한 대안적 억지력. 그것이 한국 위성 네트워크의 본질이다. 적고 나서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눈을 택했다. 그 눈은 적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ESA 나토 공유 시스템에 업로드했어요. 배포 범위를 설정하는 창이 떴습니다. ESA 본부, 나토 우주안보국, 독일 프랑스 영국 국방부. 체크박스를 하나씩 눌렀죠.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이 이 파일 하나로 압축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ESA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분류를 수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관찰 대상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아래, 일본, 인도와 같은 줄이에요. 저는 분류를 변경했습니다. 관찰 대상에서 참조 모델로. 한국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배우고 참고해야 할 나라였죠.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분류 변경 대한민국 관찰 대상 참조 모델. 단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다름슈타트의 밤하늘.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위성들이 보내는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거예요.
베이징 상황실에서 두 개의 화면을 봤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불꽃과 동시에 꺼져가던 북한 통신 그래프. 그때 저는 뭔가 거대한 게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와 어디를 비추느냐로 정의된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중견기술국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인식이 들어섰어요. 50년간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온 나라. 총 대신 눈을 택한 나라.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나라.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평양의 그 소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언젠가 저 불꽃이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믿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쏘아올린 불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질문이었어요.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힘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눈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이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게 됐어요. 다름슈타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위에서는 한국의 눈들이 쉬지 않고 지구를 돌고 있었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